민주당 전당대회에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에 출석했죠. 13시간 그 정도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검찰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지난 4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던 송 전 대표였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빨리 조사해달라라고 했는데 소환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사실상 완전히 사냥개가 돼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 권력이 찍어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유리한 증거는 배제시키고 검찰에 내가 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사냥개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런 분이 저런 표현을 쓴다. 이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에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상당히 당당하고.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묵비권, 또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뭐 누구든지 그 방어권으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혐의 사실 그 수사에 응하게 되면 검찰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핵심 증거들을 내면서 이제 추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검찰도 송 전 대표가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하면 그 증거들을 거기서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사건이 두 개인데 그 뒷부분 그 한신건영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그 한명숙 전 총리 이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예.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차 앞에 그 보관함에 뭐가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다. 아니 보관함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그 수표가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 뭐 이런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뭐 이제 녹음 파일도 뭐 수도 없이 많고 그다음에 관련 증언도 많고 우선 윤관석 의원만 해도 뭐 300만 원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100만 원짜리 봉투 20개는 인정을 하잖아요. 뭐 이런 점 등을 그 미루어 볼 때 아마 저런 식의 묵비권을 판사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워낙 증거가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뭐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먹사연 문제, 그리고 먹사연에 돈 들어온 걸 봤더니 일부 4천만 원인가요? 그거는 뇌물죄. 뭐 이런 게 지금 막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저런 부분인데 저런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은 소환을 했으면 영장을 청구할 텐데 지금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걸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도 검찰 조사 마친 이후에 이제 전주에서 북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그 직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마 검찰이 나를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다만 나는 이제 이걸 재판장에서 다루기 위해서 검찰의 그 어떤 질의에도 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돈봉투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도운 참모그룹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기존의 주장을 아마 되풀이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나는 몰랐다.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침묵했던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는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여기서는 수사와는 관계없이 정당을 만든대요. 뭐 그동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정당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반윤석열 세력들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민주당도 거기 참여하고 해서 연합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참여할 수 있고 송영길도 참여할 수 있고 용해인도 참여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저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 송 전 대표 얘기하실 때 약간 한숨을 쉬셨는데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뭐 형사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서 수사기관 앞에서 그 피의자가 진술을 안 하는 건 뭐 본인 권리이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자료일 뿐이지.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정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강내구 전 본부장인가요? 감사, 또 이정근 전 부총장. 이분들이 진술을 보면 얼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보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만 퍼즐 맞듯이 조각조각 맞추면 저는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저 송영길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냥 묵비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2명을 벗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상 저게 적절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저 반윤석열당 여기에 합류하시겠냐고 제안을 하신다면? 아니 그거는 어느 특정인을 지금 더구나 지금 대통령인 분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모아서 뭐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비전, 목표, 또 정치적 성향 이런 게 같아야 되는데 그냥 특정인을 배척하는 그거에 대한 엔티그룹으로서 하자고 하는 건 매우 낙후되고 미개하고 아마 참여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송 전 대표가 지금 하자는 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게 현행 선거제로 하면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의 위성 정당 역할을 이제 외곽에 있는 범야권 이제 신당들이 해주겠다 이 취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게 반윤 연대, 그러니까 반윤석열 투쟁을 위해서 이 당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공개적인 선언만 해준다면 우리가 사실상 위성 정당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범야권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병립형,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그냥 거의 비례의석 대부분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과거 선거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결국에는 비례의원을 측근들 앉히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라는 얘기를 북콘서트 직전에 이제 회견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논평도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표 측근들 앉히겠다고 지금 과거 선거제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공격성 발언과 함께 또 내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왜 민주당이 지금 아무 논평도 검찰을 향해서 내주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당을 받아 안아주지 민주당이 않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송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고 공세하는 프레임으로 좀 전환될 여지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금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송영길 지역구를 물려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막판에 수도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었어요. 근데 그걸 그 과반을 누구부터 이미 후보 사퇴한 사람까지 포함하네 마네 막 그래가지고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내가 신당 만다는데 왜 반응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검찰 구속 지금 직전인데 왜 지금 아무 논평도 안 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본인의 기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근거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는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 때문에 물려받은 게 아니고 송 전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구를 비웠던 거다. 서울시장 되려고 빠진 거지? 서로 그러니까 생각이 동상이몽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발전하다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현재까지는 그냥 섭섭함의 표시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송영길, 이재명 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별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음 주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열리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왕보좌관부터 시작했고 강래구,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창당을 하더라도 옥중 창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그거는 아직 뭐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뭐 확실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죠.